위대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는 우량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엄청난 해안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줬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선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대해 마이클 세일러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최신 테크 정보를 물어보는 멍청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에 대한 판단을 평가절하했죠. 사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세상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의 인생관은 물론이고 투자의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때가 되면 바뀌고 번복되기도 합니다. 테크주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2016년부터 애플에 투자해서 현재는 자신의 포폴의 절반을 담고 있는 상황이나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온라인 도박과 같은 운명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을 강하게 비난했던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은 대표적인 비트맥시로 변모한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하워드 막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아들과 함께 집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30만 부 판매 기념 스페셜 에디션에는 보너스 스토리로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책에는 제가 앞서 언급한 버핏과 마이클 셰일러, 하워드 막스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며 투자에 대한 생각 역시 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 돈의 심리학의 내용들을 여러 영상에서 다루었던 덕분에 이번에 출간된 스페셜 에디션을 출판사에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보너스 스토리로 담겨있던 세상은 바뀌고 투자자는 진화한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역시 모건 하우절은 인사이트가 넘치는 작가이자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앞서 영상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현명한 투자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래된 과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움과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고 변화된 투자 환경과 대상들 중에서 옥석을 정확히 가려내면서 새로운 투자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크주를 부정했던 워렌 버핏이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마이클 세일러처럼 한때 이해하지 못했던 자산들에 대해서도 고집과 편견에 휩싸여서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투자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화해 나가는 투자의 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워렌 버핏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는 워렌 버핏을 테크를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내가 60세, 70세, 80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 그 당시 나는 얼마나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솔직히 자신이 있으십니까? 20년, 30년, 40년 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고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하는 솔직함을 과연 그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니까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진화해가는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번 보너스 스토리를 통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상은 많이 하고 전망은 줄여야 한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전망과는 달리 예상은 정확히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건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하우절은 예상은 잘못된 정확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망보다 건강하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투자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방향성입니다. 속력보단 방향성이에요. 어떤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자들은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방향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필이나 촉이 아니라 이미 현재에 다가온 미래의 퍼즐 조각들을 산업에서, 사람들의 심리에서, 문화에서, 기술의 변화에서 느끼면서 그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 힌트 속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예상했다면 그 방향에 장기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자신이 예상한 그 방향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예상을 넘어 전망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쯤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기면 온갖 위험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견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측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쓸모있는 예상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만약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예상을 과거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장의 붕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미리 예상해 놨다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당황해서 부랴부랴 행동하다가 실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두 번은 시장에 붕괴가 생긴다는 거를 데이터와 금융 역사 속에서 확인했다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언제쯤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를 노려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찬 상태에서 위험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 놨다가 그리고 그 예상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 놨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마치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람처럼 당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쓸모있는 예상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쓸모있는 예상을 넘어 과도한 전망과 예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그 단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왜냐? 역사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도 했지만 늘 뜻밖의 고통을 안겨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늘 바뀌는 그 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모고나우절은 설명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도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찰력과 직관,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인간은 늘 예상이 아닌 전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단기적 전망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들을 통해서 투자의 현인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와 가슴 속에 각인을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마음 아시죠? 암튼 모고나우절은 이 외에도 세상은 바뀌는데 내 생각은 영원하기를 바라지 마라. 투자는 금융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돈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연구임을 깨달아라와 같이 아주 멋진 내용들을 보너스 스토리에 담아놨습니다.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투자가 심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투자의 핵심이 바로 마인드셋이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인 이유, 하락장의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며 상승장엔 신나하고 흥분해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가치가 아닌 가격에 반응하는 인간 심리 때문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장기 투자를 해나가면서 성공 투자를 오랫동안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단련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투자의 핵심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겁니다. 바로 마인드셋, 즉 투자의 심리 그리고 그 심리를 다스리고 이용하는 방법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하는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에 금융투자의 영역에서 심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결정하게 되는 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그에 져서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증권시장은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5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90%가 심리학이라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시경제도 자산 자체의 펀더멘탈도 아닌 그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그래 심리가 중요하다는 거 인정. 근데 뭐? 90%? 투자가 무슨 눈치 게임이냐? 나도 투자할 때 심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 인정해. 근데 결국 오르는 이유가 심리라고 해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아?
아마 이런 생각들이 1차적으로 드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 뉴스에 팔고 펌핑 뉴스에 사고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럴싸하게 설명해주는 뉴스 보고 오르면 왜 올랐는지 설명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 하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에 관심이 가고 매수를 하고 좋아라 하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보면 90%가 심리라는 말이 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께서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투자의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원유 가격, 달러 환율 변동 같은 거시경제와 금융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을 접한 대중과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때론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은 호재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 뉴스에 웃기도 하는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고 표현했는데 전 이 표현이 너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엄청 보셨잖아요. 분명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빠지면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재는 이미 뉴스에 선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뉴스의 팔아라가 진리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분명히 악재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땐 뭐라고 하나요? 이미 공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가 최악이라는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호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경우들이 반대로 연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렸으면 그에 맞춰 기사를 훨씬 더 그럴듯하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움직여도 이 정도를 쓰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온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 즉 투자자, 투자 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내린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났다.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 경기 침체를 피했다.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 제가 나열한 이런 사건들 자체가 시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 이 심리가 시세를 만들고 이 시세의 변화를 뉴스는 마치 그 사건이 그런 시세를 만든 인과관계인 것처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같이 아무리 큰 악재로 보이는 사건이 나와도 시장의 반응이 덤덤하고 오히려 호재로 보면 뉴스는 이런 시장의 반응에 맞춰 그냥 현상을 설명해 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그 뉴스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대부분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시장 참여자들의 복합적 심리 현상에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언론이 갖다 붙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사고까지 꼭 가셔서 뉴스가 만들어내는 대중심리의 선동 효과까지 생각하시면 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잘 듣고 계시다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그럼 투자의 90%가 심리게임이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야?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라며, 시간을 리스크로 녹이라며, 그래놓고 모든 게 심리다?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살짝 드시죠? 근데 이 스스로의 질문들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쏟아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접하는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대부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예측해야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겠습니까? 그 시장 심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뉴스에 반응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쏟아지는 단기 시황과 뉴스들은 다 공해고 그런 공해를 만들어내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심리, 즉 오늘은 좋았다가 갑자기 싫어졌고 괜찮아 보이다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싫어지는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는 단기적 시장 심리는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최대한 멀리하고 시장 심리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변하는 참여자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산을 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인식의 변화, 원래 안 좋게 봤었는데 원래 좋은 건지 몰랐었는데 처음엔 그 투자의 가치를 몰랐는데 1년, 2년, 5년, 10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즉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런 심리의 변화를 알아채고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것이 바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얘기할 때 그 구조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제적 해자의 유무? 비트코인의 원리와 메커니즘? 부동산의 입지와 땅의 사용 가치 등 각 자산별로 이미 기본 속성으로 확보되었거나 장기적으로 보완될 플랜이 확정되어 있는 것들만 있다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아무리 경기에서 운동을 잘해도, 회사에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끊임없이 고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계속 만들어도, 내가 만든 스타트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체된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면, 원래는 좋은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눈치채고 언급하고 관심 갖기 시작하면, 즉 시장 참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 재화의 가치를 서서히 알아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장기적 추세의 심리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앞서 언급했던 각 자산의 기본 속성과 함께 장기적 우상향을 판단하는 구조에 포함할 수 있고, 저는 이 심리의 장기 추세가 90%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투자에서 50% 이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테슬라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테슬람들은 왜 테슬라에 열광하는가? 비트코이너들은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가? 왜 이 커뮤니티는 점점 확장되는 거지? 이 심리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생긴 관심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속성과 펀더멘탈, 경제적 해자 등의 특장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 왜 살까? 아니 그냥 빌려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벌고 집은 그냥 월세로 주거비용 적게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했었고, 아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부동산에 열광할까? 부동산이 뭐라고 부부싸움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까? 이게 뭐라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이걸 깊게 이해하지 않고 언론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만 보면서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과 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테슬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론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영역 안에서도 부동산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오랫동안 이 자산의 생리와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미국 주식, 코인에 모두 투자하는 토탈 인베스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 상태나 규모, 연령, 직업,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투자 방법과 전략이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제가 하는 이 토탈 인베스팅의 방식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2030년까지 이 투자의 대장정을 유튜브에 기록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자신의 기준에 맞는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각 자산에 대한 편견 없이 관심을 갖고 공부해 가시고, 만약 시장의 장기적 심리 변화가 나타난 자산들에 대해서는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투자 공부도 하고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사업가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투자가 한다고 실력이 느냐? 개미는 뭘 해도 기관이나 세력한테 털리게 되어 있어. 어차피 그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퇴근하고 또 책 보고 공부하고 돌아다녀. 그냥 잠이나 더 자. 그게 건강하고 돈 버는 길이야.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운동이나 공부처럼 하면 늘고 스킬업과 마인드셋이 되는 기술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험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노련해지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 누구의 손끝도 아닌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타인의 평가 없이 시장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략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월가의 레전드 피터 린치는 수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저서와 강연을 통해 남겨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실전 투자를 진행하면서 피터 린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의 서적 속 좋은 내용들을 틈틈이 영상을 통해 쪼개서 설명드리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적,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담긴 내용 중에 제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 챕터 안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구절들을 제 나름대로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의 느낌을 살려서 적절히 MSG도 좀 쳐가면서 한번 각색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한데요. 워낙 깔끔하게 쓰셨고 번역도 잘 돼 있어서 술술 익히는 책입니다. 그럼 피터 린치는 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현재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그의 의견을 궁금해하죠.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를 통해 뭔가 확신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건 주식시장을 예측해야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을 예측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 린치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자기는 한 푼도 못 벌었을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하락장, 대하락장을 경험하게 되지만 맨날 시장을 예측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작 대하락장이 올 때는 그 누구도 경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대하락장을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만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순간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측에 실패하는데 시장을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대하락장의 예측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매물 때문에 하락장은 훨씬 더 빨리 왔을 거라는 겁니다. 예측에 맞춰 하락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착각하는 건 이런 거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선 경제 전반과 관련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호황이나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잘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고 하겠죠?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보고 계속 체크하다 보면 경기 흐름이 보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금리 방향을 예측하고 이걸 주식 투자에 활용하려고 할 텐데 도대체 누가 확실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만 6만 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금리와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 중에서 누군가 연속해서 딱 2번만 정확하게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미 은퇴해서 편안하게 휴양지에서 휴식을 하고 있어야 할 텐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금리를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분석하면서 금리의 방향과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려고 하는 건 대부분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하락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투자자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하락장 막판에서 반등이 시작돼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폄하하고 다시 하락이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딱 이 시점부터 이들에게 복수를 하듯 반등을 시작하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올 초부터 시작된 금융시장의 반등도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초반 반등을 무시했었죠. 야, 딱 봐도 데드캣 바운스인데 모르겠어? 연초되니까 한 번 더 펌핑해서 한 번 더 말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순진해?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언론이나 주변인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시장은 마치 이들에게 물먹이듯 이때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의 DNA가 변하지 않는 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비슷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야 신화를 보면 세상이 4번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야인들은 파괴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엔 진짜 제대로 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늘 지난번에 일어났던 위협에 대해서만 대비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파괴가 되니까 생존자들은 홍수를 기억하고 고지대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서 뚝도 짓고 벽도 세우고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번 파괴는 불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번엔 바이틈에다가 집을 짓고 대비를 했는데 이번엔 또 지진이 나서 모든 걸 파괴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지진을 대비했을 텐데 또 다른 방식으로 재앙이 와서 파괴가 됐겠죠. 여러분은 이 신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냐,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건 마치 마야인들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재앙, 즉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재앙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비한다고 그래봤자 결국 우리는 새로운 유형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는 시장에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장을 예측하겠다고, 그래서 대비하겠다고 해봤자 시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의 재앙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우리들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죠. 경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좋은 자산을 찾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아무리 호황이 왔어도 엉뚱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다가 망한 사례, 반대로 불황이 왔어도 좋은 자산을 선정해 그 불황을 잘 이겨내고 높은 수익을 낸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찾는 것이고, 이런 좋은 자산을 찾았다면 너무 빠른 것 같다거나 너무 늦은 것 같다면서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피터 린치가 그해져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들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제 스타일로 각색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내용이 거의 최근 상황에 느낌점을 쓴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진짜 찐 레전드 투자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정말 공감했던 게, 거시경제를 언급하며 시황을 분석하거나 금리의 전도표 변화를 얘기하고 CPI 수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계속 살펴본다고 해서, 설령 금리를 예측했고 경기를 예측했다고 해서 좋은 투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결국 그래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가,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자산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이고, 이걸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판단하면 앞에서 거시경제 분석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상황을 분석한답시고 매크로 지표들 보면서 예측하고 느낌 쎄하다고 팔고 뭔가 올 것 같다면서 현금 보유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단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은 무엇이 있고, 그 자산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매집하고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그 조합들을 언제까지 유지하다가 언제쯤 리밸런싱하면서 최종 구조를 완성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을 세워서 나머지 거시적 경제 환경 같은 수많은 리스크들을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은 피터 린치의 명저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좋은 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투자의 현인들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 치열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겐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팟캐스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영상 마치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하겠습니다.